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을 두고 두 당이 정책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충돌 국면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 25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새해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에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내년 시작과 함께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명목은 일상회복을 돕고 개인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 원 거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 교부금 등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청사진대로 추진된다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에서 25만 원 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데다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이 포켓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도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라며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세금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집권 후 100일 안에 50조 원을 들여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집권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호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100일 안에 50조 원을 풀어 자영업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20만 명에게 5천만 원씩 주고 영업 제한업종 종사자 86만 명에게는 3천만 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조가 조금 더 들어가요. 헌법상으로도 보상하는 게 맞는 겁니다. 50조 원은 예산 항목 조정이나 남는 예산으로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총 예산의 8%가 넘는 돈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긴 어렵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다만 당과 충분히 논의된 공약은 아니라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13조 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내지른 공약이라며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50조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 부채를 50조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다만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가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민생 정책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작 돈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두 정당 모두를 향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과 여야 협상 전망을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거부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과 손실보상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한 5차례 걸쳐서 쭉 지원해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일단 금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라는 민주당이 내놓은 일종의 중재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이 조율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당정 간 협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면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50조 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 후보 측 구상은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 예산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집권하면 새로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거라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초과 세수가 거친다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윤 후보에겐 받고 더블을 외친 도박꾼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는 포퓰리즘적이고 윤 후보는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요소수 부족 사태 속보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와 요소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통제하도록 긴급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겁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소수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시행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주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는 생산 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했던 마스크처럼 유통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판매 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일일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국 300여 곳 판매처의 재고 물량과 유통 가능 범위에 대한 파악을 마친 만큼 시행 당일부터 요소수 직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소수 원료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도 0%로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요소수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용 요소 3일치인 700톤을 발견해 요소수 생산에 투입하는 한편 군이 보유 중인 요소수 210톤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외교 차원에서 멕시코를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은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1,200톤 공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건 요소수 시장이 그만큼 왜곡돼 있고 이제는 바가지를 쓰더라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여파는 쓰레기 수거 같은 사회 필수 영역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과 물류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차를 타고 온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함을 차량에 옮겨 쓰레기 더미를 털어넣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세계동에서 나온 쓰레기가 밤사이 이렇게 높게 쌓였습니다. 이런 생활 쓰레기가 구리시 내에서만 하루에 100톤씩 나옵니다. 아직은 석 달치가 남아있지만 요소수를 더 못 구하면 쓰레기차 운행이 멈춥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청소 차량은 물론 마을버스 등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를 파악하느라 분주합니다.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해외 수입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재고가 있다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에는 화물차들 행렬에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급기야 요소수 10리터들이 한 박스를 1,111만 원에 사겠다는, 그러니까 값을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한다 해도 한 통에 11만 원짜리는 23일 뒤, 7만 원짜리는 한 달 뒤에야 도착합니다. 당장 물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게이지가 떨어져갖고 빨간불 들어왔는데 15일, 20일 걸린다 그러면. 화물 운송업계에선 아예 한시적으로라도 요소수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줬다가 또 요소수가 유연하게 되면 또 다시 못 갔다가 그래야 할 수 있을 건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만큼 수급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화물 차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겠다며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소수 폭등 사태 정부 대책 촉구한다.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이 이번 주 내로 멈춰설 수 있다며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요소수를 가지고 이 마지막 광화문에 와서 모든 장비를 세워놓자.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다며 이달 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이런 풍경도 등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요소수 생산업체와 손을 잡고 하루 2톤씩 지역 내 화물차나 건설기계 종사자한테 나누어 팔기로 한 건데요.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지만 발길을 돌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익산 실내체육관 주차장 옆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북 익산시와 지역의 요소수 생산업체가 하루 2톤가량의 요소수를 직접 판매한다는 소식에 갑작스런 추위와 궂은 날씨를 뚫고 오전 7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돈은 비싸더라도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요소수 판매가 시작된 오전 10시쯤엔 주차장에 임시로 세워둔 천막을 지나 체육관 입구까지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준비된 물량은 10리터들이 요소수 225통, 익산 시민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화물차나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만 한 통씩 15,000원에 판매됐습니다. 10만 원까지 오른 가격에도 없어서 못 살 지경인 요소수를 손에 넣은 시민들은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10리터라도 정말 감사하죠. 이게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차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준비된 요소수는 1시간 40분 만에 모두 동이 났고 100여 명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섭섭하죠. 이런 상태면은 이렇게 와 일도 못하고 내일 또 와서 똑같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우리 일은 안 하고 평생 뭐 이번 주 내내 요소수만 기다리고 여기가 줄 서 있습니까? 요소수를 구한 사람들조차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이어서 또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2번 샀어요. 2번 샀어요. 못 구해서.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요소 필요 타서 쓰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은 납품하다 보니까 저희를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자체까지 직접 요소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요소수 대란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높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정부가 연일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역시 중국의 공급망이 정상화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요소의 원료인 석탄 생산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소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석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적장엔 운송을 앞둔 석탄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부터 석탄 주요 산지의 생산량을 대폭 늘린 겁니다. 10月份30万吨分解到每一天，就意味着需要增加一列，达到每天装6到7列火车，输送5万吨以上的电煤。
8일 기준 1일 석탄 생산량은 1,193만 톤으로 최근 몇 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보다 매일 150만 톤을 더 채굴하는 겁니다. 수입도 급증해 지난달에는 전년보다 거의 2배 많은 2,694만 톤의 석탄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난도 해소되면서 철강 비료 공장에 대한 제한 송전도 대부분 풀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력이 제한이 있었었는데요. 10월 28일부로 장수동 정부로부터 전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안내받아서 석탄과 전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던 요소난도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톤당 3,152위안, 59만 원까지 치솟았던 요소 가격은 지역에 따라 2,352위안, 43만 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요소 가격이 올라 수출 제한에 나섰던 중국이 통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계약한 18,000톤이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요것만 풀려도 숨을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통관 대기하고 있는 물량 이걸 제일 빨리 좀 협의를 해가 풀려고. 중국 외교부도 중국은 한국 측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밀농사를 위한 비료를 얼마나 확보하려 하는지 알 수 없어 수출 재개는 아직 예단하기 이릅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려했던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당장 병상 문제가 걱정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2배 많은 800명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25명. 4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지난 8월 하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일상으로의 전환이 시작됐지만 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방역당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96명으로 전주보다 56명 늘었고 사망자도 44%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주쯤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고 다음 달 초에는 86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감염자 생산 지수가 더 10%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 등을 통해 의료 체계 안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하고 특히 간호사 200명 정도에게 중환자 치료 교육을 진행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단계로 돼 있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유지할 때 그리고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때의 관리지표 체계를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확진자 수, 의료자원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지표를 통해서만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논의와 그다음에 종합적인 상황 검토를 통해서 단계가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쓸 mRNA 백신 8천만 회분을 구매할 계획이며 국산 백신 1,000만 회분도 구매해 백신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에서 돌파 감염에 따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동일 집단 격리가 늘고 있습니다. 외부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령의 입소자들이 동시에 함께 격리가 되다 보니까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건지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정신병원. 지난 3일 2층에 입원한 환자 19명이 확진되면서 2층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층에 최대 6명씩 격리돼 있던 미확진자 22명 가운데서도 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모두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병원 측은 정부가 확진자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미확진자와 같은 층에 격리하게 해 감염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가 또 나와서 나온 분들은 다시 이제 2층 격리시켜놓은 병동으로 이동을 하셨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뭐 3, 5층 계속
번지는 거는 진짜 불보듯 뻔한데. 최근 코호트 격리되고 있는 감염 취약시설은 53곳으로 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다 보니 해당 시설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격리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보니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제대로 격리가 안 될 경우 쉽게 돌파 감염되고 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알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확진자를 이송할 경우 그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데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적지 않아 코호트 격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도 되겠다, 의료인력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야죠. 코호트 격리가 내리는 거지. 다 코호트 격리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코호트 격리를 할 경우 동선에 따른 확실한 공간 분리와 1인실 격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1인 격리를 이제 목표로 해서 방법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격리가 부족하면 2-3명이 있을 수 있긴 있지만 그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 격리 기간 계속 늘어나거든요. 또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앞당겨 집단 감염 자체를 막는 것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알약으로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원래 예정했던 내년 2월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자와 머크 이렇게 두 곳의 제품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또 두 약의 차이점이 뭔지 효과는 어떤지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김성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40만 명분이 도입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두 가지입니다. 작용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화이자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한 뒤 단백질 분해 과정에, 머크는 RNA 복제 과정에 각각 작용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겁니다. 임상 결과 입원 사망 예방률이 화이자는 89%, 머크는 50%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거를 쓰다가 내성 기전이 나오면 머크 거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병용요법으로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복용은 화이자와 머크 모두 하루 2차례 닷새 동안 해야 합니다. 화이자는 한 번에 3알씩 총 30알을, 머크는 4알씩 총 40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화이자가 좀 더 간편합니다. 가격은 두 약 모두 우리 돈 80만 원 정도인데 항체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합니다. 투약 대상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고위험 경증과 중등증 환자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이 코로나19 방역에 커다란 진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위중증이나 사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며 방역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되더라도 백신은 계속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제는 감염되고 5일 내에 복용하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감염 자체를 예방하진 못합니다. 백신으로는 감염 자체를 예방을 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구 치료제가 백신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플루를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도 백신과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함께 쓰여 유행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도심 한복판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1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나흘 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냈고 납치하듯이 끌고 나왔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을 잡아 끌지만 여성이 저항하며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뒤돌아서 흉기로 위협하며 여성을 밀어붙입니다. 1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여성을 끌고 나간 남성. 근처 공사장 가림막 앞에 등을 기댄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합니다. 그러다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자 여성이 남성을 말리며 울먹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여성을 인질 삼아 대치를 이어가던 남성. 경찰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제압하면서 1시간 반을 끌었던 인질극이 종료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건물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온 남성은 50여 미터를 이동한 뒤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23살 이모 씨가 전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를 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 씨가 술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끌고 나오면서부터였는데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지인을 밀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가게 앞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 쪽에서 여자분한테 폭력을 좀 쓰다가 찌르기도 했고요. 목에 대기도 했고. 피해자의 지인 역시 폭행을 당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가해자 이 씨는 이미 지난 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하게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사진을 들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애가 사진 들고 수준형 술집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고 댕겼대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 상해와 함께 최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이 됐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고 나아가 더 흉악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초기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리문을 망치로 내려칩니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가게로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걸 치는 거예요. 경찰에 잡혀갔다 몇 시간 뒤 풀려난 남성은 2주 뒤엔 전기 충격기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만 해도 참 나를 기석이라 하니 심줄이 끊어지고 생각이 없어요. 이번 인질극을 벌인 이 씨도 나흘 전 피해자를 집에서 벽에 밀어붙였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는데도 흉기를 준비해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폭언이나 협박으로 시작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김태현의 새 모녀 살해 사건처럼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짐이 조금만 보여도 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질 때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요. 스토킹 처벌법은 이런 종류의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3주 만에 무려 2,03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12건, 법 시행 이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도입으로 초기 단계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m 접근 금지면 달려가면 15초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몸이 얼 거예요. 접근 금지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이를 어겨도 처벌은 과태료에 그칩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결국 민간 업자들 배를 불리고 있는 실태를 파헤치는 연속 보도.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업을 고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사태로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기업 LH가 강제 수용한 땅으로 민간 업체가 가져갈 개발 이익이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먼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 진건읍. 이종익 씨는 여기서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이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닌 밤 늦게 홍두깨잖아. 정부가 필요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피눈물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인 땅. 보상 가격은 주변 땅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30% 넘는 양도소득세까지 내고 쫓겨날 판입니다. 근방으로 못 가냐. 최소한도 백리 바깥으로. 여기 사람들이 다
여주 이천 아니면 포천에서도 이 앞쪽이 아니라 100km 바깥에. 그나마 땅 주인들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땅을 빌려 농사 짓던 농민들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부모 저쪽 선상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보면은 엄마 우리도 이사 가야 돼. 엄마는 어디로 가? 또 고향이라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그냥 알몸으로 나가는 거지 뭐.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의 대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전체가 그린벨트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지구도 9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 LH는 이렇게 강제 수용한 땅의 절반만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쓸까?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판매합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 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해보니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 땅을 사들여 아파트 5만 1,000세대를 분양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이 강제 수용한 땅을 공적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장사하도록 내주는 셈입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제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회사에 넘겨줘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인정이 되기가 어려울 거. 공공이 강제 수용한 3기 신도시 땅 5곳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7만 5천 세대, 대장동의 20배 규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공기업 LH가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건설업체에 되파는 건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주거복지를 위해서 돈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땅 장사를 하는 꼴입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 법이 정해놓은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라고 공공기관에 토지 강제 수용권도 줬습니다. 대장동 사업도 처음 목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가 재정 투입을 반대했고 성남시는 결국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공공이 재정 한 푼 들이지 않은 결과 민간업자들은 최소 4천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계속 낮아졌고 민간업자의 수익은 커졌습니다. 민간 합동개발이 이렇게 권장할 제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영개발을 못하니까 방어책으로 한 거였지. 근데 이게 왜 지자체가 선호하냐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잖아요.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수용한 땅으로 땅 장사를 하는 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LH의 전체 예산은 약 53조 원. 이 중 정부 출자금과 보조금은 7.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LH가 알아서 번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복지라는 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장사하고 그들만의 공생 구조입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돈 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죠. 개발 사업을 통한 성장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사이 정작 주거복지라는 원래 목적은 희미해집니다. 결국은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거죠. 수요자들은 시장 가격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죠. 공공이 개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공공이 강제 수용한 땅은 80% 이상 공공주택을 짓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 사건이 검사 한 명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을 처음 보도하고 관련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된 단 3일 사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개인정보, 수사정보 때문입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처음 알린 건 제보자 X로 불리는 지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정 기자는 지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할 때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름을 말씀을 좀 해주시. 이름을 제가 회사에 면목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전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정 기자의 직속 상사도 재판에 나와 MBC 보도 다음 날인 4월 1일까지 지 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 씨의 존재가 처음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 이틀 뒤인 4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채널A 사건의 취재원이 지 씨라며 그의 과거 범죄와 SNS 게시글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보도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이 기사에 등장하는 지 씨의 실명 판결문과 SNS 캡처 파일들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에 기사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손준성 보낸 파일 100여 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대목인 만큼 누군가 지 씨의 신원을 언론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전화번호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보낸 파일들의 생성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내일 두 번째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는 멈춤 없이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담당하는 취재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고발장이 검찰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에는 제보자 X 지모 씨의 범죄 내역이 매우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네. 사기죄 등으로 수의 실형을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 수사에 협조한다며 검사실을 드나든 사실이 있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네. 수사기관, 특히 검사실 출입 사실까지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겠냐. 그래서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개입됐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고발장을 쓴 사람은요. 지 씨의 정체가 언론에 드러난 지난해 4월 3일 이전부터 이미 어떤 사람인지 훤히 꿰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제보자 지 씨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특정이 됐다는 건요. 통신사에 전화번호만 주면서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확인해달라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란 게 있는데요. 네. 이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록의 보존 기한이 1년에 불과해 이미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 보냄 파일을 보면은 지 씨가 누구인지 이제 최초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먼저 지난해 4월 2일에 게시된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시겠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던 황희석 변호사의 글인데요. 네. 이 게시물은 오후 3시를 전후에 올라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캡처한 문제의 손준성 보냄 파일에는 6시간 전이라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날 오후 9시쯤, 그러니까 제보자 지 씨가 다음 날 새벽 언론에 처음 공개되기 전부터 모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이제 김웅 의원은 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대목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문제 파일들에 대해 자신이 반송한 거라는 입장이죠. 아무 때고 들어오는 제보들 중 하나이고 그걸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도 실제 파일을 주고받은 대상자가 검찰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네. 더구나 손준성 보낸 파일들 중에는 제보자 X가 지 씨라며 실명을 언급한 메시지도 들어있는 만큼 송 검사가 그저 반송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어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나아가 김웅 의원이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든다고 했던 그 저희의 실체에도 검찰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요소수 부족 사태. 당장은 요소가 문제지만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소처럼 한국이 한 나라의 80% 넘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 품목이 4,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중국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역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이미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계 공장, 중국에만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건데요. 서유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요소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통제한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흔하던 요소가 지금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든지 비용이 높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너무 저렴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전 세계 공급망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금 제2, 제3의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2,500개 가운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3,900개나 됩니다. 그중 절반은 중국에 의존합니다. 자동차 차체와 항공기 부품 제작에 필요한 마그네슘, 중국 의존도는 100%입니다. 전기차 모터와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은 86%,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은 83%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하나같이 한국의 주력 산업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다들 높다 보니까 부품이나 뭐 이런 것이 빠졌을 경우에는 전체 공정이 망가지는. 실제로 이 품목들의 국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자 2달 사이 값이 4배 뛰었습니다. 알루미늄도 13년 만에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요소수에 이어 마그네슘도 모자라 자동차 생산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의존해 가장 싼 생산 비용으로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 미중 패권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의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많이 생산하고 서로 이득을 보는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자,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느껴질 정도로 많이 쌀쌀했던 하루였죠. 오늘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과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간간히 눈발이 날리더니 어느새 나무에 새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제법 묵직하게 가지를 짓누를 정도로 눈이 켜켜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강원 횡성 태기산에는 신비스러운 안개와 함께 눈꽃이 피어났고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도 눈이 만발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때이른 눈발을 신기해하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춥지도 않고 놀러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 첫째랑 이렇게 추억도 많이 좋게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횡성 안흥과 둔내, 평창 등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첫눈이 내렸고 원주 등 그 밖의 내륙에서는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영서 남부 지역에서는 올가을 들어 실질적인 첫눈인데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눈 구름대가 서풍지류를 타고 들어오면서 강수가 발생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은 강원 내륙이 1에서 5cm, 강원 산지는 3에서 8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과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사망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홍천의 한 지방도로에서 리조트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외국인 노동자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는 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다리 외벽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30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입주자 대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노는 건 도둑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중순 이 놀이터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길 건너 다른 아파트에서 왔는데 신고를 한 뒤에는 아이들을 관리실에 데려다 놓고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끌려갔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주민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뒤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해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사용할 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든 겁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이 규칙은 삭제됐지만 신고당한 아이들의 부모는 주민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주민 대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며 기물을 부쉈고 다른 단지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예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공유물만이죠. 주거 침입죄에 해당돼요. 그러면서 놀이터에 놀러 온 아이들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거 침입 대상자가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경찰 내가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거야. 하지만 해당 아이들의 부모들은 CCTV 확인 결과 기물을 부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 대표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뭐 사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뭘 또 사과해?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이 사실 인정하라고 해. 경찰은 해당 주민 대표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SNS로 보험 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명의만 빌려주고 쉽게 돈을 벌려던 20, 30대 수십 명이 줄줄이 입건이 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차로를 바꾸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옆에서 들이받습니다. 20대 A씨 등 일당들은 전국을 돌며 교차로 통과 직후 진로를 바꾸거나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117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슬픔 그래. 아니 저 차가 왜 자꾸 우리 차에다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거야. 저거 사고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고가 난 거야.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챙긴 돈은 5억여 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두 달마다 범행 차량을 교체하고 SNS를 통해 가짜 동승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주로 20, 30대 대학생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넘어갔습니다. 한 건당 최대 3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는데 30차례나 가짜 동승자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면은 그 내용을 알고도 죄의식 없이 단순히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64명도 모두 보험 사기범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A씨 등 68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 2명으로부터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은 물론이고 바지를 벗겨서 성추행을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고작 20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만 받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피해 학생은 보복을 당할까 봐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있는 놀이터. 지난 9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과 6학년 형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에 세워놓고 내가 바지 내려 해가지고 애가 무서워서 거절을 못했대요. 심지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지 위에 있는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로 찍었대요. 강제로 바지를 내린 것도. 가해 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서 이 기구를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뒤편 농구대로 향해 강제로 바지를 벗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롭힘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엎드려 붙여 하더라고.
어깨에 붙으니까 그냥 막 뜯어 패는 거야, 허리를. 손으로 막.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2명을 출석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나자 다시 버젓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를 한 달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두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출석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능한데 제가 판단한 건 애들한테도 교육적 지도가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이 피해 아동은 20일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불안해하고 눈물부터 보이고 경기 일으키는 거예요. 가해 학생들하고 7, 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잡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심리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원형 탈모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고 밖에 뛰놀고 있는데 혼자 외출도 못하고 항상 부모를 동행해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의 수위를 넘어선 성범죄 사건인 만큼 더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버젓이 돌아다니면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아요. 경찰이 성추행 영상이 유포됐는지를 포함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 중 6학년 학생은 촉법 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4학년 학생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에 이어서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는 등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의 급작스러운 부상으로 오늘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소식은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19 학생혁명 기념탑을 참배한 데 이어 전국 여성대회 행사장에도 참석해 여성 표심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등 경선 결과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난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해 외연 넓히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선대위 구성을 놓고선 기존 캠프를 완전히 개편하려는 당 지도부와 현 캠프 중심의 확대 구성을 원하는 윤 후보 측 사이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은 선대위 임명장을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윤 후보 측 관계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보겠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에 경선 후 탈당한 당원이 6천 명이 넘고 탈당한 책임 당원들의 70%가 2030 세대로 파악되면서 당내 신구 갈등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수 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그것을 무슨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새벽 아내 김혜경 씨의 급작스런 낙상 사고로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등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새벽 1시쯤 김 씨가 구토와 현기증 증세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열상을 입었다고 설명하며 내일부터는 정상 일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MBC 100분 토론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4자 대결로 내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2%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바뀐 7.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주말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내일이 4자 대결로 치러지는 대선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2.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5%였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7.3%포인트로
전당대회 직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 등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로 내일 대선을 치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38.3, 윤석열 44.3%로 격차는 오차 범위인 6%포인트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우선 과제로 응답자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주거 안정, 부패 비리 청산 순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윤석열 후보는 부패 비리 청산을 잘할 것이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부동산 과제에 대한 응답은 두 후보가 엇비슷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밤 송영길, 이준석 두 당대표가 출연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가진 최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북방 한계선 수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순직한 승조원들의 유족들은 새로운 천안함이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기를 간절히 응원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찬 도끼질로 진수줄을 끈 차 길이 122m, 무게 2,800톤급 규모의 신형 호위함 7번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각종 해상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화력을 갖췄는데 특히 원거리에서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했습니다. 이번 호위함은 이례적으로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름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의 뜻을 담아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이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영웅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으로 천안함을 결정했습니다. 11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 진수식에는 지난 2010년 당시 순직한 승조원 46명의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너무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죽은 자식이 돌아온 것 같고요. 순직한 아버지 고 김태석 원사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한 김혜나 씨는 임관되면 새 천안함에 승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빠가 이런 배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나라를 지키고 바다를 지켰구나라는 걸 그냥 느끼면서 저도 그냥 그런 똑같은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생존 장병 등은 천안함 침몰 이유가 북한 어뢰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진수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은 오는 2023년부터 기존의 천안함과 같은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6년 만에 가을 야구가 펼쳐졌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두산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 수많은 관중이 몰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0년대 4연속 우승으로 왕조라 불렸던 삼성. 낙후된 시민구장을 뒤로 하고 지난 2016년 야심차게 새 구장을 열었지만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 못하며 힘겨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6년 만에 첫 가을 야구가 열리자 기대에 부푼 팬들은 직관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곳 라이온즈 파크 경기장 입구에는 끝없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매서운 칼바람에도 삼성 홈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빗방울까지 떨어졌지만 팬들의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왕조 시절 때 느껴본 그 감정을 라팍에 와서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좀 새롭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정 화이팅! 일까지 제쳐놓고 직관을 택한 팬도 있었습니다. 오늘 휴무까지 써놓고 이기러 왔습니다. 달력이 대전으로 났는데 이거 경기 보려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삼성 팬들에겐 암흑기를 끝내는 상징적인 순간. 프로야구 원년부터 응원했던 원조 팬은 새 경기장에서의 가을 야구가 꿈만 같습니다. 82년부터 82년 삼성 5년 멤버입니다. 5년 멤버. 그러니까 이 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팬이니까 이런 줄이 이루어졌잖아. 선수들 역시 흥분된 마음을 숨기지 않고 2만여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라이온즈 파크 온 지 4년이 되는데 기대도 되고 정말 재밌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다짐한 삼성과 가을 본능을 유감없이 과시 중인 두산. 양 팀의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응원에 삼성이 먼저 선취점으로 화답했습니다. 1회 구자욱의 적시 2루타에 이어 피렐라도 2루타를 터뜨리며 먼저 2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회 두산이 강승호의 2타점 적시타로 가볍게 동점을 만들더니 정수빈의 타구를 잡지 못한 삼성 이원석의 실책을 틈타 한 점을 추가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양팀 선발 뷰캐넌과 최원준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5회 두산 최원준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견제 송구 실책에 이어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1사 만루의 위기를 허용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오재일이 바뀐 투수 홍건희를 상대로 병살타로 물러나며 득점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6회 현재 두산이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3전 2선 승제의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이 모두 다음 단계로 진출한 가운데 삼성이 6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향한 고지를 선점할지 두산이 가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인입니다. NBA에서 나온 버저비터입니다. 1.1초 만에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면서 움츠러드는 하루였지만 높은 산에 오르신 분들은 겨울 풍경을 선물로 받으셨겠네요. 오늘 낮 지리산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오늘 아침 상고대가 피어오른 대청봉인데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으니 이렇게 눈에라도 담아둬야겠습니다. 이 밖에 덕유산이나 한라산에도 이른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첫눈이 길게 또 많이 오면서 제주 산지는 올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눈은 주로 새벽 동안에 집중되겠고요. 내일까지 제주와 강원 산지는 최고 8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또 강원도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서는 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밤사이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럽겠고요. 내일 서울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 낮습니다. 서울은 1도, 안동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다소 누그러졌다가 다음 주 초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면서 수능일을 앞두고는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